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한 사람의 눈물이 모든 신문과 잡지와 뉴스와 대화를 뒤덮은 한 주였습니다. 그 눈물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굳이 여기에서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에 청계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수만 명이 모이는 촛불을 들고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고요. 실종자들 모두 시신이라도 구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피켓과 국화꽃을 들고 행진을 시작한 청년들은 모두 연행됐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던 시민들도 마구잡이로 연행됐습니다.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노조가 승리하는 날 정동진에 뿌려달라 하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고 염호석님의 시신을 경찰이 강제로 탈취해가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콜트콜텍 노동자들, 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도 하셨었잖아요. 대법원 앞에서 24시간 시위에 들어갔고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은 집중투쟁 기간을 선포하고 다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저기 눈물과 아우성과 분노가 뒤엉킨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강의 시간에 들어갔는데 강의실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 있었습니다. 출석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자 다른 학생들이 연행됐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학생들은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홍보물을 나눠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동료가 끌려가던 모습을 설명하던 학생은 결국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의 시간 내내 명색이 스승이란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잘 있다는 게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무도기로 연행됐는데도 학생들은 다시 모이자고 칠판에 날짜와 장소를 적어놓고 나갔습니다. 행진하다가 막히고 경찰에 끌려가면서 학생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가냐? 세월호를 기록하라. 결국 이들은 34주년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을 유치장에서 맞아야 했습니다. 34년 전에 이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 말로 시작한 학생들의 위문을 보면서 34년 전 그날 광주를 기억하라 외치며 죽어간 민주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총칼로도 죽일 수 없었던 민주주의를 거짓 눈물 한 번으로 없앨 수는 없겠지요. 그러한 생각으로 9번째 노동학개론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하종강의 노동가 꿈. 노동가 꿈은 제가 만났던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코너입니다. 1999년이니까 벌써 15년 전의 일이네요. KBS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에 관한 교육을 하러 갔는데 노조 사무실이 텅 비어있는 겁니다. 한 간부가
노조 간부들이 지금 철야 농성하느라고 본관에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웬 농성이지? 그 무렵에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파업에 대한 방송국 해설위원들의 해설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잃은 것을 문제 삼아서 KBS 노동자 간부들이 며칠째 철야 농성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노동자 간부들이 항의하러 온 게 아니라 KBS 노동자 간부들이 항의 농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 내부에서 이렇게 공정 보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흔한 말로 감동 먹었습니다. 그 지하철의 파업에 대해서 언론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안 된다. 이런 일방적 비난으로 융단 폭격을 했고 제도 언론 외에 별다른 정보의 통로가 없는 많은 시민들 역시 방송에서 들은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시민은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우리를 왜 언론에 의해 노란한 바보로 취급하냐. 우리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 제 홈페이지에 와서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 그 사람을 더욱 바보로 만드는 거죠. 어떤 내용의 해설이길래 방송사 노동자들까지 문제 삼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었을까요? KBS 노사는 장시간 경론 끝에 그 문제가 된 해설위원들에게 그 편파성의 정도에 따라서 3개월 방송 출연 금지 또는 서면 경고의 징계를 한다는 선까지 합의했지만 방송사 측에서 그 징계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 하는 단서를 요구해서 결국 결렬됐습니다. 얼마나 편파적이었으면 회사가 결국 그렇게 징계하기로 합의했겠습니까? KBS 노동조합으로서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알려져야만 10년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올린 언론 민주화의 성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내부에서 그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들의 훼손된 명예도 회복될 수 있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취재해온 기자들이 그 다음 다시 찾아갔을 때 노동자들에게 돌멩이를 맞지 않으려면 그 노력이 외부에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 며칠 뒤에 저는 명동성당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이던 그 서울 지하철 노조 간부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들었던 언론 보도의 실상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파업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언론이 사실대로 보도할 거라고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어요.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이다. 이것도 충분히 예상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 1200명이 모여서 앉아있는데 왜 300명밖에 없다고 뉴스에 나오냐고요. 파업 복귀율이 5% 미만인데도 왜 20%라고 하냐고요. 우리 파업은 사실 복귀율 싸움이잖아요. 복귀하려는 조합원들을 명동성당에서 노동조합이 감금하고 있다? 감금한다고 당하고 있을 조합원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노동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4월 26일에는 파업을 풀 명분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오히려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곧 우리의 힘 아닙니까? 우리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노동조합 간부들은 저에게 그런 말들을 남기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기 위해서 명동성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을 배웅했는데 그 노동조합 간부들은 대부분 저녁에 구속됐죠. 그 무렵 서울 지하철 노조의 명동성당 농성 당시 그 노조 규찰 때 활동에 대해서 그 성당의 어느 신부가 적은 문건을 제가 나중에 봤습니다. 그 문건에는 1000여 명의 노동자가 단 한 개의 옥외 화장실을 사용하면서도 질서를 지킬 수 있었던 일,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변 초등학교, 여중, 고교, 수녀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일, 술의 반입과 고성방가 등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일, 결혼식 하객들의 차량을 안내하고 혼주들에게 사과의 뜻으로 축의금을 전달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모두 노동조합 규찰대 역할로 가능했다.
감명 깊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천 명의 조합원을 명동성당에 감금했다고 언론이 비난한 서울 지하철 노조 규찰대 사건의 진상이었지요. 이 거짓의 가면을 뚫고 우리 시민들도 어서 빨리 지금 불편하다고 우리가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하면 언젠가는 권력과 자본의 칼날이 우리의 목을 노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똘레랑스를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약속으로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밀양을 방문했었는데요. 캐나다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밴쿠버 지역의 교사들이 장기 파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학생들이 비를 맞으면서 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그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교사가 파업을 하면 수업도 못 하는데 왜 그 교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냐고. 캐나다 학생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저 교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항상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종강의 어색한 사이. 예, 어색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색하고요. 예, 특히 선생님 얼굴과 이렇게 멘트가 잘 안 맞아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이 너무 재밌는 상황이어가지고 끼어들게 됐어요. 뭐 물이 있으면 물을 마실 것이고 커피가 있으면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과객이었는데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오리지널 버전이 있어요. 우리 주호민 작가가 한번 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네. 그럴까요?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사극 톤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 꼭 그래야 됩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도 한다 하는 거죠. 네. 예. 예, 오늘 모신 분은요, 우리 최선옥 씨인데 본인이 간단히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라디오니까 잘생겼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저는 KBS 새노조 조합원이고요. 지금은 평조합원이고요. 그리고 KBS를 다닌 지는 한 20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일은 원래 입사를 기술자로 입사를 했어요. 방송 쪽 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일로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대부분이 그렇듯 뭐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대부분 합니다. 뭐 기획을 하라면 기획도 하고 연구를 하라면 연구도 하고 뭐 다른 분들이 그렇듯 월급 받는 노동자들이 하는 일들을 뭐 대부분 시키는 일들을 하죠. KBS에서 20년쯤 일한 방송 전문가를 우리가 모셨는데요. 네. 과거에 노동조합에서 어떤 직책도 맡으셨었죠? 예, 제가 노동조합과 관련 있었던 거는 2002년도에 선거를 마치고 2003년도, 2004년도에 지금은 이제 KBS에 있는 노동조합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그때는 말 나온 김에요. 지금 노동조합이 KBS에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건 직종별로 여러 개 또 있지만 네네네. 또 관리직들이 가입한 노동조합도 있고 뭐 이런데 하여튼 크게 그 왜 노동조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지부터 잘 듣는 사람이 모를 테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노조가 두 개로 나뉘게 될 때는 그게 2009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09년도 정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김인규 전 사장이죠. 김인규 전 사장이 그 이명박 정부 대선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 있으면서 그 사람을 사장으로 과연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굉장히 격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조합이 두 개로 나뉘게 되는 동기가 됐죠. 예. 그러니까 원래 있던 노동조합이 투쟁을 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좀 제대로 싸워보자 이런 사람들이 새노조를 만든 건가요? 그렇죠. 네. 처음엔 7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 1,300명 정도까지
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때 1000명 가입했을 때 그 위원장이 1000명 가입 돌파 네. 탁 쳐들고 네. 되게 자랑했던 모습 기억납니다. 예. 근데 그때 보니까 그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고 새 노조에 가입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노동조합 탈퇴서에 그 탈퇴 사유를 적습니다. 조합원들이 네. 보니까 뭐 너무 구려서 그 얘기 많았습니다. 네. 뭐. 근데 이제 탈퇴도 제대로 못하게 했어요. 네. 뭐 기존 조합에서는 일단 뭐 조합을 탈퇴하겠다고 하면 일단 사람들이 와서 말리죠. 네. 아, 왜 그래? 뭐 안 보고 말 거야? 뭐 이런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부서장이 와서 뭐 권유를 하기도 하고 뭐 안 가면 안 되겠냐? 뭐 혹시 너 탈퇴해서 저기 하면 지방 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왜냐하면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하늘사기 때문에 어디를 보내더라도 뭐 근거야만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뭐 많은 회유도 있었고 뭐 내용 증명 뭐 무수히 날라다녔습니다. 나 탈퇴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예. 예. 그 최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KBS 보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젊은 기자들이 또 스스로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런 거를 사내 게시판에 많이 올리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지금 KBS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KBS 상황은 아주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참 이거 어떤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일단 뒤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뒤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세월호 사태가 생기면서 기자들이 현장에 나간 기자들은 대부분 이제 나이가 어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기자들이었고 굉장히 바쁘고 많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는데 나간 뉴스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일단 실망한 것이 있었고요. 그게 가장 초기의 어떤 발화의 지점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이제 김지훈 국장이 그 사석에서 말실수를 했죠.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세월호 그 뭐 아직 실종되신 분들도 뭐 10여 분 계시지만 그분 뭐 전체 그 사망자 수를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고 그게 발단이 돼서 유가족들이 KBS에 항의 방문을 왔고 그거를 그 보도국이나 아니면 회사의 대표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도 부족할 상황에 뭐 거의 제대로 뭐 대응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사과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의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노조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 사장의 퇴진 그거 하나인 건가요? 아니면 또 어떤? 아니죠. 일단은 길원영 사장의 퇴진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의 KBS 뉴스가 해줘야 될 어떤 역할에 있어서 일단 필요 조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KBS 뉴스가 뭐 그동안 한 수년 동안 뭐 해오지 못했던 일들 네.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정상화 시킨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시청자 입장, 수신료 납부자 입장에서 뉴스를 좀 그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좀 전환하는 준비들을 뭐 그 기획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냐면 현재 사장이 계신 상황에서 뉴스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국면이 지나가겠을 때 어떤 형태로 또 다른 압력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노동조합의 입장은 KBS 현 사장의 퇴진 이후에 지금의 KBS 뉴스가 좀 더 시청자들한테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뉴스로 개선되길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사장님은 안 나가신대요? 그러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사내 게시판에 안 나가시나요? 그러는데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이에요. 네, 묵묵부답이고. 긍정도 부정도 없고. 아니요. 그 젊은 기자들이 반성문 게시판에 올린 거에 대해서 언론에 보니까 이제
KBS에 성창경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뭐 디지털 뉴스 국장이라고 하던데 이 사람이 사원증 잉크도 마르지 않은 기자들이 노동조합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그분께서 며칠 전에 저희 부서 장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나 이거? 네, 여기 오셔서는 굉장히 그 본인이 논란의 중심이었다는 걸 알지만 좀 차분히 있겠다 뭐 이런 입장을 뭐 사견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알아서 뭐 판단해 주시고요. 예, 네. 그래요. 강의할 때 가끔 인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김경래 기자가 KBS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김경래 기자 목소리가 들어있는 그 기사를 잠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조업을 같이 다니는 쌍끌이 여선입니다. 사고가 나서 짝을 잃어버린 금양 97호는 한 달이 넘게 조업도 하지 못하고 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금양호는 이곳 백령도 인근 천안함 침몰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가 당초 자신들이 조업을 하던 곳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저 뒤로 보이는 대청도 오른쪽 해역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천안함 병사들에 이어 금양호 선원들까지 집어삼킨 이 바다는 오늘도 차갑고 냉정합니다. 하지만 저 바닷속에 잠겨있는 금양호 선원들에게는 사고 이후 이 바다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다보다도 더 냉정하고 잔인하게 느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저희가 미처 생각하고 알지 못했던 원래 기자가 아마 프로그램이 생생정보통이에요. 네, 그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이런 내용 많이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기자가 생생정보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쫓겨난 거죠, 당시에.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쫓겨났겠어요. 그래도 이걸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알바끼처럼 그래도 생생정보통에서 하려고 당시 많은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코너가 나오기 전에는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이 자 이제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밝고 명랑한 얘기들 주로 하다가 사회 아픈 구석들을 들여다보는 코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경래 기자의 그 애잔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잠깐 들었고요. 근데 김경래 기자가 이제 나보다 정말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추천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동기가 최근에 기란영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서 차 위에 올라가셨다고 돼 있는데 어떤 그냥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격렬했다고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십시오. KBS로 따지면 20년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젊은 기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왜 올라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때?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2003년도인가요? 서동구 사장이 며칠 KBS 사장으로 계시다가 나가실 때 그때 굉장히 큰 게 이제 사장 저지 투쟁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이제 차를 막는 게 일이었던 때가 있었고, 김경래 기자를 포함한 KBS의 아주 작은 PD나 기자들, 죄송합니다. 신체적인 이야기를 실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일컬어 KBS의 호비 쪽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람쥐들처럼 굉장히 잘 올라가서 막았던 선례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본네트에 올라가서 대자로 누우셨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누우면 청경분들이 사람을 잡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한 10분 정도가 저를 잡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나머지 분들이 좀 편하세요. 네. 다른 사업장에서 쓰실 일 있으시다면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그날 사장이 결국 출근 그 시기에는 저지를 당했죠. 저지를 당해서 발길을 돌리셨는데 어느 쪽으로 돌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집 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이제
키가 작다 이런 얘기를 아까 오해적으로 저는 특정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호빗 쪽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김경래 기자를 KBS 어느 팀이 수련회 갔을 때 가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팀장이 김경래 기자를 소개하면서 학력고사 30등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경래 기자가 그 소개할 때마다 등수가 올라가. 하여튼 그 학력고사에서 굉장히 높은 등수를 기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높은 등수. 예. 그게 꼭 그렇죠.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강조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낮은 점수 그렇죠. 뭐 KBS에 지금 젊은 기자들이 뭐 학력고사뿐이겠어요. 뭐 좋은 학교 다 많이 다녔고 뭐 좋은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하고 싶어서 기자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은데 근데 참 조직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체계가 신경을 안 쓰면 모르겠는데 그 틀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그러면 참 자유롭기도 어렵고 잃는 건 명확한데 얻는 건 뚜렷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장 퇴진 운동이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은데 KBS 사장은 어떤 구조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KBS 사장은 일단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1분의 이사분들이 이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아, 그러면 대체로 여권 성향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이사들은 누가 임명하지요? 이사들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네. 네. 여당, 야당 추천 이렇게 받아서 하죠. 그렇죠. 예. 그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제 생각엔 첫 번째는 대통령제랑 너무 비슷해요. 사장이 되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국회와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이 적절하게 분점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각각의 권한을 분리시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 해외의 좋은 공영방송사들은 이사회와 사장이 그 권한들을 많이 분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서로가 견제를 하게 하고 있고. 근데 KBS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 국내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장이 되면 그 사람이 대부분을 한다라는데 많은 맹점이 있죠. 그 KBS가 이제 여러 가지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파업을 하게 되면 방송사 노동자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창의력이 풍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적 6분 이런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다큐멘터리. 몇 번의 특종도 있었죠. 네. 거기서. 그 몇 건의 특종이라는 건 뭐죠? 이게 지금 젊은 기자들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작 거부나 이런 것들이 발화가 됐던 이 친구들이 역시 사람은 판단은 머리가 하는데 행동은 몸에 남은 기억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다 저희가 새노조가 처음 만들어졌던 2010년도에 입사를 하자마자 그해 7월달 한 달 동안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업 도구 날르고 스피커 날르고 이러면서 기자 하려고 들어왔는데 PD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한 달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그때는 100일 파업을 또 하게 됩니다. 공정성 문제 또 KBS 김인규 전 사장 퇴진 문제를 놓고 낙하산 사장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고 났더니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선배들이 통제가 안 돼요. 왜냐면 맞고 틀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단체 행동을 해야 될 때 꼭 해야 될 문제라든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좀 게을러진 거 아니야? 좀 약간 비겁한 느낌. 그러면 굉장히 선배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기자들이 들어올 때는 KBS 경영진들이 이미 상당히
보수적이고 정권과 코드를 그렇죠. 같이 네. 하는 사람들이어서 선별해서 뽑았을 텐데요. 네, 애들이 그래서 일설에는 무슨 뉴라이트 활동 경력도 인정됐다 막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애들이 근데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어떻게든 그 오고 싶은 또는 일을 해보고 싶은 약간 KBS 구성원들 공채 출신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 사기업에서 일하기 싫어해요.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그 노력의 결과가 네. 누구의 호주머니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KBS를 들어오겠다라고 한 친구들은 면접을 볼 때 이제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뭐 저기를 굉장히 그 시사적인 현안을 던지고 이 친구들의 반응을 보려고 했을 텐데 그 뒤늦게 파업 기간 동안 애들한테 얘기를 막 들어봤을 때 어떠냐면 그 막말로 뻥을 친 거죠. 아. 네, 뭐 당연히 기업은 발전해야 되고 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그때 힘들었어요. 뭐 이런 그 김용민 PD 얘기를 잠깐 하면요. 네. 김용민 PD가 해고됐을 때 다른 방송사 PD들이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종교와 시사와 음악을 한 프로그램 속에 다룰 수 있는 유일한 PD가 김용민 PD다. 네. 그 다른 방송사 PD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해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후에 사실 김용민 PD가 그 방송사에서 경력직 PD 모집할 때 원서 내면요. 대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답니다. 근데 항상 최종 면접에서 이력서 보고 묻는다는 거예요. 아, 기독교 TV 출신이군요. 노동자 활동하셨습니까? 예,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방송사의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방송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거 묻더라는 거죠. 노동상권이 뭡니까? 물어보면 예,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래요?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6번 떨어졌다는 겁니다. 7번째 그 청소년 때부터 가장 일하고 싶었던 방송사에서 또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옥을 가지고 있는 그 춘천의 한 방송사라는데 거기에 경력 PD 모집할 때 또 원선에서 최종 면접까지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또 묻더라는 겁니다. 처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뭐 조합원이긴 했지만 활동 별로 안 했습니다. 방송사에 꼭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상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면접 시험 마치고 방송사 현관을 나와서 주차장까지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김용민 PD가 굉장히 체격이 크고 그 몸무게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극비사항인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연구소 소장일 때였는데 소장님 제가 드디어 양심을 팔았습니다. 좀 많이 울었어요. 아, 그 거부가 막 펑펑 우신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아, 근데 뭐 여기 국민 TV에서 지금 뭐 활약하고 있으니까 잘 됐죠, 오히려. 네. 그 면접은 어떻게 됐나요? 춘천 면접. 아, 그랬는데 안 됐다는 거죠. 아, 영혼까지 팔았는데.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 것들도 다른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게? 아유, 그렇죠. 네. 그래서 김용민 PD 볼 때마다 저는 옛날 그 생각 납니다. 아, 네. 그 노동조합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새노조의 공식 명칭 저도 뭐 잘 가끔 틀릴 정도로 어려운데 혹시 풀네임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네, 맞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그러니까 언론노동조합이 선별노조인 네네, 거죠. 그렇죠. 한국 네. 언론사들이 다 가입해 있는 그중에 KBS 본부. 네. 언론노조에 보면 본부가 있고 또 지부가 있어요. 네, 근데 네. 규모가 큰 노동조합은 본부, 네. 좀 작은 노동조합은 지부 뭐 이렇게 표기하더라고요. 조합원 수는 1,000몇 명이라고 아까. 지금 한 1,300명 정도 될 거예요. 예. 네. 그럼 그 구노조는 명칭이 뭡니까? 거기는 KBS 노동조합이죠. 예. 이번에는 그 두 노조가 같이 사장 퇴진 운동을 결합해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뭐 대의적으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집행부가 아니어서 뭐 양 노조 간의 어떤 뭐 구체적인 그 결합의 형태랄지 아니면 이후에 뭐 제작 거부나 파업에 대한 일정 같은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현 사장에 대한 퇴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KBS에 지금까지 20년 다니시면서 총 몇 회에 파업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하도 많이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게 파업이었던 건지, 뭐 제작 거부였던 건지, 아니면 뭐 집회를 나갔던 것도 막, 네. 그 전상현 위원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퇴직하셨고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분이 KBS 노조위원장 임기 동안 4번 파업한 그런 기록을 세운 분인데 그때 제가 KBS 정말 가서 살다시피 했죠. 그때. 네. 그때는 제가 휴직 중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왜 휴직하셨습니까? 지역 근무를 할 때 그러게요. 왜 휴직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파업하면요 정말 뉴스 진행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쫙 빠졌어요. 그 여성 아나운서도 그때 조합원이어서 파업에 참여했었는데 한 여성 아나운서가 그 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결국 노조에서 탈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로 파업한 거였어요? 그때는 방송법, 노동법하고 방송법 파업이 가장 컸었죠. 방송법이 어떤 거예요? 그 설명. 그때가 제가 휴직 기간이어서 방송법 파업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방송법을 그때 정부에서 정권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방송의 공정성,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법이 국회 통과되는 걸 저지하는 파업을 했는데 KBS는 그 파업을 한 2달 정도 준비하더라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저도 같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파업할 것을 이미 결정해놓고 하는 이게 노동조합 교육이어서 파업 2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더니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뭐 1달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마지막 내일부터 파업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해서 방송법 파업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나마 방송법이 좀 기틀이 갖춰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청자위원회 이런 게 의무적으로 방송사마다 만들어지게 된 것도 그 방송법. 지금 지금 들으니까 이제 조금씩 막 기억이 나네요. 그때가 이제 뭐 방송개혁위원회라는 뭐 정부 차원, 민간 차원에서의 그 뭐 공식 기구가 있었고요. 지금 되게 큰 힘이 되는 건 편성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냐면 노동자가 방송을 직접 만드는 주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방송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편성위원회라는 게 생기면서 회사 사측 간부와 그 다음에 노동자 그 해당 부서의 이제 부서원들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법 차원에서 생긴 거죠. 보도본부 같으면 뭐 뉴스를 만드는 보도본부 같으면 보도위원회라고 그래서 보도국의 간부와 뭐 예를 들면 평기자들 간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논의를 해서 뭐 이견을 다툰다든지 뭐 이런 뭐 구조들이 대부분 그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은 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공정보도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줄여서 공방이 뭐 공보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이어서 대개 보면 방송사 노조의 공정방송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이 임명하는 그 위원장의 위상이 거의 노조위원장 비슷할 만큼 비중이 있는 활동이더라고요. 부위원장이 공방위원장을 해요. 대부분 이제 당연직으로. 그래서 KBS 앵커가 한번 바뀌었는데 KBS 기자가 그래도 저 사람은 예전에 공방위원장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큰 신뢰의 근거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뉴스의 단어 하나 뭐 표현 한 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회의 자료가 막 수백 페이지씩 나오고 보면 노사 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보도할 때 그 앵커나 기자가 회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존칭을 사용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 다 지적하더라고요.
왜 회사 관리자에게는 존칭으로 표현하고 노동자들 표현할 때는 하대하냐. 막 이런 것까지 다 깨알같이 공정방송위원회에서 거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세월호 사태를 놓고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단어 하나가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기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헬기 몇 대, 배 몇 대, 그 뭐 잠수부 몇 명을 투입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실제 그 구조 작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건 대기인 거죠. 네, 대기 그걸 투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몇 명은 대기를 하고 있고 몇 명이 구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국면이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냥 투입했다라고 해버리니까 유가족들도 그 다음에 듣는 뭐 일반 국민들도 아 정말 그렇게 뭔가 많이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투입이냐 대기냐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완전 달라진 저도 거죠. 지금 알았네요, 그걸. 네. 야, 그 많은 사람이 투입된 줄 알았더니 대부분 대기하고 있었고 그렇죠. 실제 투입된 사람은 몇 명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를 보고 나는 옥석을 가릴 수 있다. 이건 정말 그릇된 자부심입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KBS 자부심이 있어요. 아니, 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새내기 기자들이 사내 게시판에 쓴 글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수 치는 모습이 방송됐다. 경사 났어요? 박수 치고 그래. 이런 실종자 가족들의 반응은 다 편집됐다. 이런 거 다 지적했더라고요. 그날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도 이거는 정말 기록을 남겨야 되겠구나라고 싶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 프로그램이 분명히 지금 처음 이야기하시는 거 전 원고를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4월 17일 날입니다. 4월 17일 날이고 KBS 9시 뉴스의 8번째 꼭지로 그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다루었던 그 정치외교부 기자는 대통령의 녹취록 한 번과 그거에 대한 설명 또 대통령의 녹취록 한 줄과 그 다음에 설명 그걸 7개인가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날 9시 뉴스가 73꼭지의 뉴스 아이템을 진행을 했는데 유가족 관점에서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73꼭지나 했고 대통령이 갔고 8번째 꼭지에서 그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뉴스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이게 그냥 우스운 얘기 할 때는 약간 좀 그렇더니 저렇게 숫자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보니까 역시 언론인이네요. 글쎄요, 기술자라니까요. 날짜와 그 꼭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놀라운데요, 사실. 그러게요. 저도 놀랍습니다. 그 하 선생님 앞에서 지금 긴장이 돼서 제가 막 생각이 막 떠오르나 봐요. 네. 그 이른바 개혁적 인사였던 정현주 사장 시절의 노동조합은 어땠나요? 정현주 사장이 이제 서동구 사장이 이제 나가시고 나서 들어오시게 됐죠. 그러니까 노사관계는 아무리 좋을 때도 좋아서는 안 되고 아무리 나빠할 때도 나빠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현주 사장 시절의 노동조합은 노사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고 제가 당시에 그 노조 집행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노동조합 자체로서의 뭐 즐거움도 있죠. 근데 많이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릇된 판단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기가 아니면 많이 그 회사의 체계가 좀 더 진전되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뭔가 회사를 좀 많이 바꿔보자. 그러면서 그게 탈이 난 상황이에요. KBS 같은 경우는. 그 박건상 사장 있을 때도 보니까 노동조합이 그렇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박 사장 그 사람도 개혁적인 사장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KBS라는 또는 공공기관 다른 공공기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KBS라는 그 조직을 옥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장을 임명할 때 임명권을 대통령이 주죠. 근데 예를 들면 임명 방법을 막 바꿉시다 이래봐야 소용이 별로 없어요. 왜 소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국정감사한다고 또 매년 9월 달에 정부나 이제 여야당에서 정치권에서 뭔가 저기를 하죠. 그리고 뭐 4월 달 정도 되면 이제 결산한다고 또 뭐 회사 상황도 다 털어내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뭐 이래가지고 또 털어내죠. 그러니까 어떤 사장을 임명했다 하더라도 사실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저거 손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오케이. 시기는 언제? 국정감사 오케이. 아니면 그래? 결산 때 혼 좀 내줄까? 그러니까 개혁적인 사장이 왔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벗어나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직접 보도에 관여를 하느냐 아니냐는 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장이 와도 노동조합과 사이가 좋을 수는 없다는 그 표현이 저는 노동 문제를 오래 다룬 사람으로서 아주 임팩트 있게 꽂히네요. 네. 그러면 KBS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일하실 건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KBS가 어땠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하시겠어요? 이따 클로징으로 하시겠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이따 클로징으로 그거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우리 KBS에 직접 일하고 있는 20년 동안 일했던 그 방송사 노조는 그 정규직에 또 뭐 귀족 노조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 얼굴을 보면 귀족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뭐 당연히. 네. 아니 일단 뭐 정규직이고 뭐 네. 공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봉도 일단 꽤 그렇죠. 되고 네. 이러니까. 네. 그게 뭐 프레임이죠. 사실은 급여를 많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거 자체를 비난받을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CEO들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아야 될 상황인 거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저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안할 마음이 있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것의 가치가 어떤 것은 예를 들면 100원짜리 가치고 어떤 거는 뭐 10,000원짜리 가치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산업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임금 수준이랄지 아니면 반면에 건축업 쪽에서 일할 때 그 임금의 수준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귀족 노조라는 비판은 사실은 대부분 이제 보수 뭐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가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 필요할 때 이런 얘기 나오지 뭐 평상시는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선별의 필요성? 그러면 네. 그 KBS 내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을 텐데 있죠. 그분들과 그 정규직 노조의 관계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저희 회사 내 근데 이제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한 100여, 지금은 이제 조금 인원이 줄었을 텐데 한 60여 명 정도의 조합원밖에 안 돼요. 네. 인원이 지금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분들하고의 이제 관계들은 뭐 개인적으로나 뭐 조합 대 조합 차원으로는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정현주 사장 시절에 그 회사 내에 안 보이는 정규직 같은 비정규직인지 비정규직 같은 정규직인가가 한 1,000여 명 가까이 있었어요. 업무직 예를 들면 뭐 기능직 이하에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사실 그때 대부분 다 정규직화 작업을 해서 이제 호봉 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직급 체계를 한 직급 내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현재 상황에서의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조금
KBS 내에서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네. 이슈는. 네. 노동조합이 그때 그렇게 정규직화하는데도 영향을 좀 미쳤나요? 많이 미쳤죠. 네. 네. 그 어떤 방송사 노조가 동일 직종에 비정규직, 정규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몇 년 안에 정규직화한다. 네. 요즘 뭐 아나운서도 뭐 비정규직 계약직도 많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노사 간에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다른 방송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또 외주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방송사라 가서 일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색한 사이에서 우리 KBS에서 20년 동안 일해왔던 최선욱 씨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쳐야 할 시간이 벌써 됐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공익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영국의 거장 감독이라고 불리는 켄 로치 감독이 있습니다. 저 너무 좋아요. 저기 대처가 죽었을 때 켄 로치 감독이 그랬잖아요. 대처의 장례식을 민영화하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자에게 장례식을 불화하자. 그 대처가 평생 해온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역시 켄 로치 형님이야. 그때 이제 그랬습니다. 랜드 앤드 프리덤, 빵과 장미 등 훌륭한 영화들을 연출했는데 그 켄 로치 감독의 특별전이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켄 로치의 시대정신, 레드 앤 블루라는 주제로 6월 1일까지 대표작 10편이 상영된다고 하는데요. 변영주, 태준식, 김동원 감독 등 한국의 켄 로치 같은 감독들과 하는 행사도 마련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노동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모르는 걸까요? 노동 문제가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한 질문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두 가지이고 해결 방안 또한 두 가지라고 답합니다. 첫 번째는 제도권 교육, 즉 학교 교육 안에서 노동 문제를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또 다루더라도 부정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의식은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해결책은 교육과 언론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 노동자, 언론 노동자들이 열심히 서로 연대하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도 이야기 나눌 기회를 마련해 보겠고요. 오늘은 그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언론 노동자 최선욱 조합원의 한 말씀을 끝으로 노동학개론 문을 닫겠습니다. 예,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소수의 기업의 CEO들이나 아니면 권한을 가진 사람들 몇 명이 권력한테 하는 것은 권력이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 노동자, 빈민,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시민들한테는 베풀어 봐야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는 그 권력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게 꼭 돌아오고, 꼭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산다면 그것이 민주주의 형태로 저희가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하 선생님 말 맞다나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저 생각에는 공영방송이고, 그 공영방송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데는 결국 노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원영 사장에 대한 퇴진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제작을 거부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월호 이후에 터져나오는 그 많은 문제들, 미행, 또 시국선언을 한 1만 명의 교사들에 대한 그 별도의 교육부의 어떤 조치, 삼성 우리 조합원 동지의 어떤
죽음, 시신 탈취 이런 문제들이 KBS 뉴스에서 시청자들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사장 퇴진은 그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